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체결된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8.4%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신규 계약 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작년 12월 52.6%까지 줄었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반면 갱신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작년 7월 이후 6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LH는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LH 나눔기금 1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LH 나눔기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하는 사회공헌 재원으로 후원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긴급 구호품 및 식료품 구입, 대피소 마련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전을 돕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LH는 국제기구 UN, 헤비타트와 협력해 지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이재민 주거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은마아파트 일대 24만 3,552제곱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지형 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현재 28개 동 4,424가구의 규모의 단지는 최고 35층, 31개 동 5,778가구로 탈바꿈하고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7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올해 1월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이 전세 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 또 아파트 입주 여파 등으로 전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신축이나 학군, 또 직주 근접 등이 용이한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지원 이사님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알아보는 2023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볼게요. 네, 지난 12월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15분의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매파적의 그 태도를 바꿔서 약간 비둘기적인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15분의 굉장히 짧은 연설이었지만 지금 그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부할 것이 많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연설 내용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먼저 앞서서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고민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결단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저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자산 팔아야 되나, 계속 보유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인데요.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어떤 전략을 딱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만 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변수가 생길지 전혀 모르는 예측 불허의 그런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자들의 특징을 보시면 그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전략을 계속 바꿔 나갑니다. 이게 뭐 줏대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 전략이다 보시고, 자, 골디락스, 가장 황금의 그 시대의 경제를 이제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1990년대를 이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죠. 미국을 봤을 때 그 통화 정책의 마이다스의 손이다라는 게 누구였습니까? 그리스펀이었죠. 연준 전 의장이었는데, 골디락스 1994년에 3%의 고금리를 올려놓고선 나스닥이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디락스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은 마일드한 경제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짙은 어둠의 새벽이 오듯이 꼭 골디락스가 올 때, 황금 시대가 올 때는 경기 침체가 수반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경기 침체가 여러분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이런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1960년대에서 80년대 극복하기까지 주택 가격이 10배가 상승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금리 시대에 우리만 힘들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연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아시다시피 공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화폐 발행권이 있지만 연방 정부에게 수익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통화 긴축을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고금리 시대에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손해보고 팔고 있다는 거죠, 자산을. 자,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연준이 다시 화폐를 발행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라는 말이고요.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꼭 기억하셔라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 파월 의장의 연설로 다시 돌아가 볼 때인데, 연설에서 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가장 이제 뭐 실업률 4% 그리고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하겠다. 아주 큰 대전제가 있고, 최종금리가 올해 5.1에서 끝날지 6%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5.1% 점도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자, 총 수요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자, 수요 공급 곡선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가요? 이건데 자, GDP가 지금 있고요. 위에 인플레이션 이 가격이 있습니다. 자, 총 공급과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반비례하죠. 자, 여기가 총 수요를 줄이는 방법, 이쪽으로 가면 줄이는 거죠, 좌측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GDP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GDP는 뭡니까? 경제 성장이죠. 근데 경제가 긴축이나 바로 하락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또 내려가지만 GDP가 내려가는 또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심화가 되면 역성장을 맞죠. 그래서 불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또 아주 좀 심화된 의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때 공급이 굉장히 축소됐었죠. 그러나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중국도 벗어나고 있고요. 공급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연동하게 되면 지금의 이 경제 성장이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콕 집어서 핀셋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경제의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연착륙을 지금 파월의 연준이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 인플레이션 지수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상품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 그리고 주거 인플레이션, 월세 가격,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 가격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상품과 주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주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CPI에서 33%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플레이션을 가장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상품과 주거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신호는 무슨 뜻이냐? 이제 전체 CPI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이 아직 올랐다 내렸다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지션에 비해서는 임금 가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것은 이제 미국만 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지금 조기 은퇴가 많이 늘어났죠. 워낙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자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뭐 나는 굳이 일하면 뭐 직장 다니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파트타임을 해도 한 8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거의 미국은 파트타임이 지금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고용시장에, 노동시장에 끌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삭제시켜야 되겠죠. 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산시장을 지금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재난지원금도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거 인플레이션입니다. 주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여러분이 미국의 월세 그 CPI 지수를 보시면 계속 상승하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무슨 하락을 했다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논문 내용인데요. 자, 진로우 지수가 있습니다. 진로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데요. 이 진로우 지수가 12개월 후에 지수, 그러니까 CPI, 현재의 월세 인플레이션과 정확히 연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전에 진로우 지수를 보면 현재의 CPI를 반영한다. 이렇게 후행지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차가 나오냐? 자, CPI 월세라는 것은요, 기존의 월세 계약과 신규 월세 계약의 그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한 날 동시에 신규 계약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 시차가 12개월 걸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월세 CPI 지수는 12개월 전의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월세 인플레이션이 그 추이를 봤더니 이미 2022년 5월, 작년 5월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말씀드렸듯이 파월이 이렇게 연설에 얘기했습니다. 신규 월세 인플레이션이 둔화로 인해서 2023년 올해 중에는 주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5월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12개월 후라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두루뭉술하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로벌 월세 시장은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세 가격이 치솟다가 작년 12월부터 꺾였습니다. 약간. 자, 그래서 이제 다 잡았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주거까지 잡으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다 잡았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는 어떤 그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요. 도대체 월세 인플레이션이 나에게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요. 자, 월세 인플레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것이 바로 적정한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샌프란시스코 이건 댈러스죠. 댈러스의 페드의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논문입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의 통화 충격이 왔을 때 임대료와 주택가격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자, 월세는 10개월 동안 상승한 다음에 꺾입니다. 그런데 소유율, 주택가격이겠죠. 집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12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하락하다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이 포인트. 자, 10개월과 12개월 차이에 2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꺾이는 순간은 10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오는 2개월 시차를 두고 바로 주택가격이
변곡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자, 기사에 언론에서 미국 월세 CPI가 꺾였다라는 기사가 언제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 논문에서는 2022년 5월이니까 12개월 후행 지수니까 2023년 5월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이 CPI 지수가 꺾였다는 게 나오면 그때 로부터 2개월 후에 여러분의 적정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것은 이제 댈러스 쪽인데요. 이거는 그 진로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케이스-슐러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18개월의 후행 지수를 보이는 겁니다. 5월 달에 작년 5월에 꺾였고 7월 달에 꺾였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18개월을 더하면 올해 10월이나 12월 달에 월세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께서 첫 번째 미국의 월세 CPI가 꺾였다라는 기사를 언제 나오는지 보십시오. 5월에 나오는지 10월에 나오는지 12월에 나오는지. 자,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2개월 뒤에 여러분이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세 CPI가 꺾였다는 얘기는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세의 하방이 시점에 왔다,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고요. 매수의 타이밍이 2개월 후에 온다는 얘기는 가격이 주택 가격이 바닥을 치는 시점이고 반등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 바로 그 연준의 샌프란시스코와 댈러스의 그 연준의 의원들이 쓴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 예측들이 굉장히 난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약간의 경기 침체, 의도된 경기 침체에서 나중에 골디락스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냐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논문과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진단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원 이자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현명한 부동산 투자법을 주제로 한 1:1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원 이사님께서 소개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앞서 올해 이제 매수 타이밍은 빠르면 5월이거나 10월이나 12월이 될 수 있고 또는 내년 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나? 사실 지금 뭐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은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그 대출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와 있던 금매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좀 빠르신 분들, 좀 발빠르신 분들이 금매에 좋은 그 주택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제가 그 월세 CPI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임장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금매가 있다. 특히 강남 주변으로 해서 정비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을 내가 투자할 정도의 자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강남 역삼동 주변에 빌라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택 시장에 있어서요. 이런 어떤 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때요. 이것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큽니다. 그러나 이 역삼동, 강남의 역삼동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하방 경직성이 예전부터도 강했지만 지금의 이 하락기에서도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탄탄하게 임대가를 지탱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본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금매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것 때 금매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금매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시세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용하셔서 늘 이런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늘 이럴 때 좋은 그 금매를 잡으셔서 돈을 버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괜히 겁먹다가는 달리는 기차에 다들 이렇게 자산이라는 기차에 매달려 있는데 속도 좀 낸다고 해서 겁먹는다고 손을 놔버리면 기차에서 떨어지죠. 기차에서 기차 안에 앉아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그 주변의 시세, 특히 좋은 지역 위주로 금매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역삼동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강남역과 역삼역 2호선 라인뿐만이 아니라 이거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업무단지의 거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고루 복합지구, 마이스산업단지 그리고 잠실 이 그 현대 GBC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을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창출되는 그 인구 그러니까 그 노동 인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이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이 1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거기에 2배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주변 지역에 그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그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역삼동이 원래부터도 굉장히 그 선호가 됐던 곳이지만 아파트도 재건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타운의 개발, 이런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상업지역에 업무단지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교통 환경을 보시면 이 업무단지 중심으로 해서 다 역세권이 초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분당선이 연결됨에 따라서 용산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신분당선 연결됨으로 해서 거의 뭐 촘촘한 바둑판식 그 연결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하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환승을 하는 것보다 그냥 도보로 환승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인 GTX AC 노선이 바로 양재역과 삼성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의 수도권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곳에 더욱더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사역 주변으로 해서 이 라인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내 최대 업무, 상업, 교통, 인프라가 집결된 곳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형 복합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세계에서 유럽 잘 산다는 선진국에서도 이 한국의 강남권에 이렇게 한번 관광을 오시면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죠.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삼성과 뭐 롯데타운도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고급 주거단지 학군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뭐 임대 수요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좀 딴 나라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국적 기업도 굉장히 많지만 세계인들이 한국살이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주택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수입이 300억 불 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또 이곳에 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치동 학원가가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치동 학원가가 최대 학군이 우리나라의 학원가로 인해한 어떤 수요가
주택 수요가 또 하나 또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역삼동의 빌라 밀집 지역이 물론 이제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요. 강남권에 어떤 그 정비 사업이 일어난다는 굉장히 좀 희박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역삼동에 지금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곳인데 저는 추천만 하고 저는 투자를 안 했네요. 그리고 역삼동의 이 모아타운이 앞으로 이제 이 정도의 계속적으로 공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전동이 바로 국제그룹 복합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삼전동도 사실 지금 뭐 빌라나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이 힘든 곳인데 이것도 지금 5개 구역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모아타운 신축 투룸의 시세가 6억 5천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왜 급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삼동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초역세권인데 불구하고 예전에 그 시세가 받쳐줬을 때는 7억에서 8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5억 원대 급매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런 초역세권의 역삼동 급매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깊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7천만 원 정도고요. 임대 금액은 4억 2천에서 4억 5천. 약간 지금 뭐 전세 수요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되고요. 요즘 또 월세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월세가 잘 나가는 곳입니다. 월세 금액이 2억에서 2억에 뭐 130에서 150만 원, 그리고 또는 3억에서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월세 수요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박준영 소장님께서 오늘은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 상승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완화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문기사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들이 언제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규제 지역들이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고요. 이거는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좀 이제 누리실 수 있는 좀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이제는 좀 움직이는 시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전매 제한 또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 수도권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은 3년, 과밀 억제 지역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이제 완화가 됐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3월 안에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발표가 되면 즉시 이제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그 기회를 또 노려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거고요.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요, 이제 개정된 시행령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완화 규정을 이제 따라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이제 폐지가 될 건데요. 이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또 개정 법률이 소급해서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12억으로 상향이 됐었죠. 근데 이제 23년 1분기 내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 기준 그 자체도 이제 폐지가 되고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중도금 인당 한도도 폐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입주 가능일로부터 이제 2년 이내 처분이 됐었어야 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준 주택 의무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청약의 기회를 좀 폭넓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무주택자에게만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무순위 청약까지도 가능해진다. 아무래도 이제 밀어내기식 이제 분양이 좀 미분양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을 좀 더 드넓게 주겠다. 집이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다 선택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제 방안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미분양이 뭐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뛰어드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요, 상급지부터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제 지역도 해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으로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면은 그 외 주변 지역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핵심 지역, 그 지역부터 풀리고 아직 뭐 용산이나 강남이나 뭐 금매가 나온다, 뭐 얼마가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시장에 가보면 금매도 많이 없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급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됐을 때 개발 가능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우리가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공급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사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떨어질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지금 공급이 없는 거는 3년, 5년, 6년 이후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이제 대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미리 준비하시는 지역과 시기가 좀 공부가 많이 되셔서 좀 선택을 좀 바르게 하셔야만 나중에 이제 투자 수익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야 될 포인트들을 빠르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박준영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들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문대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문대동의 추천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용산구 문배동인데요. 용산은 아무래도 규제가 풀리지 않은 지역이니만큼 아무래도 개발 가치 그리고 개발 잠재 가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나라에서도 지금 용산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메인 지구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가 하락률이 좀 낮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거래가 조금 더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구 문배동은 이제 정비창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역 상승의 편승, 정비창부지가 개발이 됐을 때 그 주변 지역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의 시세 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비창부지가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제 확장이 될 텐데 개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호선, 4호선, 6호선, 경부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용산에 추가되는 인프라까지도 같이 누려볼 수 있는 지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구 그리고 강남, 송파, 서초구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가 됐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규제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이 지역으로 좀 지켜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짚고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구도심과 여의도 국제금융도시가 될 도시죠. 그리고 강남,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자리 밀집 지역입니다. 이 세 가지 지역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용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낙후화가 돼서 이제 도심의 활력 그리고 성장이 정체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 이제 구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섬이기 때문에 가용 공간 확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 교류 거점의 역할은 할 테지만 국제 도시로서의 역량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업무 도시지만 지금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남의 기능을 좀 분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도심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게 용산인데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창부지 말고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세 가지의 이 구 도심들의 이제 기능을 용산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적 목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용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배동 위치인데요. 여기가 정비창 부지가 있고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역을 끼고 있고요. 서울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문배동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다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정된 개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창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의도와 이제 정비창 부지가 이 국제 금융 도시와 그리고 국제 테크 도시 두 가지의 도시가 이제 생길 예정인데 이 두 가지의 도시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창 부지를 여기에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다가 다시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도시를 잇는 게 원효대교인데요. 원효대교 라인에 있는 게 문배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선들을 다 같이 누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서울역에 있는 호재도 굉장히 많죠. 서울역의 호재들을 또 같이 누려볼 수 있는 하나의 라인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은요, 용산 하나만 보는 이제 국제도시가 아닙니다. 용산은 필연적으로 여의도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는 국제도시 그리고 이제 자족도시가 생길 예정이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지구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도시의 국제도시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 강화되는 라인에 있는 도로가 원효대교다. 원효대교 옆으로 이제 용산이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개발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주변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개발 계획들이 이제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익률적인 면이라든지 미래 가치적인 면이라든지 조금 더 수월하실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에는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종류가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될 예정이고요. 유치가 되면서 해외에 이제 인력들도 같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해외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용산에다가 집결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뭐 의료시설, 교육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이제 형태로 이제 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인력들이 들어올 때 기술력을 가진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봉이 굉장히 높겠죠. 그 지역에 걸맞는 인프라들 또한 이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 라는 거를 단편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도로도 이제 계속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5개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3개의 노선이 이제 생길 예정이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환승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용산에 이제 생길 예정이고 그 외에도 또 서울역에도 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 서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UAM 노선이라고 하면요, 드론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론 택시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용산에서 공항까지의 이제 항로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잠시 수서까지도 연장이 되고요. 지금 GTX 노선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산에서 공항까지 가는 UAM 노선의 이제 성패가 아무래도 또 다른 교통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역에는 지금 36층 규모의 고밀도 이제 컨벤션 센터가 이제 생길 예정인데요. 그뿐 아니고 지금 이제 기존에도 서울역에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산선, GTX-A, B노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GTX의 3개밖에 없는 환승 노선이 서울역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GTX B노선, C노선, 그 삼성 그리고 청량리 이렇게 이제 3가지 지역밖에 이제 환승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환승되는 이제 복합 환승 터미널 센터가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이 지역 자체가 임대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투자액은 1억 5,500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이제 월세 시세도 높기 때문에 보증금 2천에 월 16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준영 소장님의 용산구 문배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이 소개할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추천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남구는 뭐 말할 나위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핵심 지역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역삼동,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주택이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임차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삼동에서 이제 역삼역에서 바로 뭐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역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손쉬운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 지역 내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주 근접성을 가진 풍부한 임차 수요,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아주 많이 이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형 호재들이 개발들이 이제 산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제 메인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제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따지고 뭐 시간을 따지고 하다 보면은
계획이 좀 늦어지고 특히나 이런 시기에는 좀 이제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늦어지고 뭐 좀 딜레이 돼서 이제 뭐 어그러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보장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 호재들 또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지역이 서울인데 그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95만 일자리가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고 거기 주변으로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풍부한 일자리 수요보다도 요즘에는 이제 1, 2인 가구 집과 일이 굉장히 가까운 거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강남에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제 집을 얻는데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아주 월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1, 2인 가구라고 한다면은 젊은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령 인구들은 이제 좀 주변으로 외곽으로 이제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이제 서울 주요 도시에는 좀 젊은 층들이 모여들고 좀 고령 인구는 좀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집보다는 작은 집 그리고 월세를 들어갈 수 있는 집, 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전세금이 좀 낮은 집, 이렇게 부담이 좀 적은데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 그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게 강남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역삼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역 주변으로 국제교류 복합 개발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되고 강남역 아래로는 이제 서초, 뭐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그런 이제 개발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데 이런 개발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늦어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동대로가 지나고 있고요. 이제 GBC 현대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GBC 그리고 코엑스 이 주변으로 지금 테헤란 중심 축에 있는 게 역삼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으로 지금 잠실 운동장 에서 이제 강남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 지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 쪽으로 아래쪽 서초동 쪽으로는 이제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그리고 사령부지 개발이라든지 정부 사령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제 개발들이 좀 큰 대형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테헤란로는 지금 현재에도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테헤란로가 훨씬 더 동서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2026년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는 뭐 컨벤션 센터라든지 여러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동대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 그래서 여러 컨벤션 센터라든지 상업시설 그리고 환승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재에서 고양시까지 이어지는 이제 대로가 지금 이제 생길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산에서 들어오는 유동 인구 또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 5,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에서 130에서 140만 원 정도로 월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정보 체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